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갑작스럽겠지만 어려운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 초반에 운이 좋은 걸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초반에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인생 말년운을 택하시겠어요? 또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환경은 다소 결핍돼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과 물질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마음이 결핍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고 거쳐온 삶의 굴곡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들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 이겨낼 힘도 있을 테니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 인생 초반은 다소 고생하더라도 말년에는 좀 살기 편해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위의 질문을 누가 제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저는 인생의 초반운은 나빴지만 현재운과 말년운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물질이나 외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마음이 가장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은 사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와 어머니의 곁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아버지라는 큰 존재가 없다는 게 큰 상실감과 두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울 만큼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저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터리 들고 나서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주 많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이른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꽃처럼 젊고 예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못내 두고 갈 수 없어 결국 아버지는 눈을 뜬 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잊지 못해서 그리고 어린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 외할머니한테 어린 저를 맡긴 채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다니시면서도 참 굳세게 사셨지요. 단아한 생김새에 차분한 성격, 무거운 입과 정갈하고 재빠른 음식 솜씨로 어머니는 여기저기 입소문이 났어요. 특히 있는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많이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 잘한다 소문이 돌면서 어느 날 어머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집에 일을 맡게 됐어요. 사실 좋은 자리였지만 처음에는 어머니는 갈지 말지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당연히 어린 저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한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인지라 보안이 많이 철저한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입주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찾았나 봐요. 어머니는 아직 초등학생인 딸을 떼어놓고 달에 한두 번씩만 집에 다녀가야 한다는 조건이 많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만큼 강인한 외할머니가 절 잘 돌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어머니 역시 어린 저희 미래를 위해 그 집에 가기로 하셨다는군요. 월급이 제법 센 그 사장집에서 열심히 벌면 저에게 부족함 없이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고등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어머니는 판단하신 거죠. 어머니는 결국 입주해서 그 집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셨네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버신다 해도 사실 어린 제가 뭐가 기뻤겠어요. 가는 날까지도 저는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면서 울먹거리며 떼를 썼던 기억이 나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같이 살아. 엄마 가지 마. 나 무서워. 지원아, 엄마 멀리 안 가. 같은 서울 아랜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야. 네가 전화하면 엄마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곳이고.
우리 이쁜 딸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하면 금방금방 시간 가니까 좀만 기다려. 우리 예쁜 딸 잘할 수 있지? 하지만 어린 저는 그때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나 봐요. 왠지 어머니가 절 두고 어딘가를 멀리 가버릴 것만 같은 예감에 더더 매달렸던 같아요. 다음날 잠에서 깬 다음에야 알 수 있었어요. 자고 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어머니가 저를 몇 번씩 뒤돌아보다가 눈물을 닦으며 몰래 집을 나선 것을 외할머니가 전해주셨습니다. 부잣집에 돈 벌러 간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한 번 와도 자고도 못 가고 바로 주인 집으로 가야 하는 어머니는 제가 얼굴을 볼 때마다 울어제끼니 나중에는 돈과 물건만 놓고 가셨네요. 그래도 제법 월급이 많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외할머니 손에서 크면서도 전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었고 고기 반찬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좋은 학용품을 자랑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과 두려움이 따리를 틀고 있었지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그런 감정을 표현할수록 어머니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숨길 만큼 철도들어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간간히 이어지던 일상의 행복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5학년이 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교무실 호출을 받고 가신 담임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에 가는 길 내내 왜 그렇게 떨리던지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꿈에도 모르면서도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네요. 아주 기분 나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어떤 예감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산발이 된 외할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통곡을 하셨어요. 어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제 손목을 이끄시더군요. 정신없이 매달려간 병원에서 마주한 어머니는 제가 아는 곱고 화사한 얼굴을 가진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칭칭 빼꼼한 틈도 없이 붕대에 감겨있는 바람에 거의 손바닥 반 조각밖에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얼굴은 온통 붉은 티투성이에 푸른 멍투성이더군요. 순간 저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외치며 뒷걸음질 쳤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아파서 곧 죽을 것만 같이 생긴 어머니를 여러 장정들이 애워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멀끔하게 양복을 입은 인상이 험상궂은 한 남자가 역시 엄마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던 경찰들을 향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더군요. 멍하게 입만 벌린 채 쌕쌕 숨을 쉬는 외할머니는 이미 반쯤 정신을 놓은 상태였고 그나마 제가 곁에서 그들의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저 여자가 사모님이 애지중지하는 패물이며 골드바를 훔쳤단 말입니다. 저분요? 저분은 그 집에서 뭐 하는 분이시죠? 저분은 무슨 가사도우미 주제에 바람 피우던 내연남한테 갖다 바칠 것들을 훔쳐 도망가다가 변심한 사내 새끼가 이렇게 만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도 자비로운 우리 사모님이 몇 달 거둔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병원에 치료라도 받으라고 절 보내셨단 말입니다. 예? 저 여자 내연남은요. 우리도 뒷모습만 봤어요. 뭐 사실 이 여자도 불쌍은 하지만 이 정도껏 훔쳤어야죠. 자그마치 잃어버린 금부치가 4천이 넘어요. 예방적으로 떠들어대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경찰들의 모습도 이상했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 적나요?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절대 아닌데. 죽은 듯이 누워있는 엄마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도둑년 취급하는 그들이 야속하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숨조차 쉬는지 모를 정도로 피떡이 돼 누워있는 어머니가 곧 죽을 것만 같아서 저 역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겨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본 외할머니가 그제야 제 등을 쓸어내리면서 그들을 향해 비명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을 도둑년 취급을 하다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내가 모를까. 우리 정순이는 그럴 사람 아니야. 당신들이 뭘 안다고. 야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새끼만 알고 남편만 알던 애를 처다의 장년으로 만드는 니놈들은 누구야? 그놈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서 그렇게 소리치는 할머니를 휙 밀쳐버렸어요. 건불처럼 바싹 마른 외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지만 경찰도 그런 모습을 수수방관하며 할머니를 멀거니 볼 뿐이었네요. 긴급한 수술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의식을 차린 것은 3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차린 어머니의 상태가 아주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멀거니 저를 보며 울면서도 한마디 말도 입 밖으로 하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날 미워해서 입을 닫았나, 아직도 많이 아픈가, 별별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어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다고요. 그 말에 저와 외할머니는 꼭 껴안고 또 한 번 눈물바람을 쏟아내야 했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후 결국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3년을 복역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일하던 집에서 그나마 선처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형량이 짧아진 거라고 하대요. 그게 짧다고요? 저와 할머니에게 어머니가 없는 3년이라는 시간은 억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도소에서 나온 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세상이 두려운 듯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네요. 서먹서먹하게 어머니를 맞이한 사춘기 딸을 어머니는 뚫어지게 바라보셨죠. 처음에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낯설어 대면대면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역시 내 어머니임을요. 제가 잠들면 가만히 제 손이랑 발을 만지는 것도, 제 머리카락을 몰래 쓰다듬는 것도, 제가 알아챈 것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정말 무지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정말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물론 제 눈가와 베갯잎이 흠뻑 젖었던 건 비밀이에요. 자라는 내내 저는 절대로 어머니가 남의 물건을 탐내고 그걸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아닌 저는 힘이 없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도 싫었네요. 어머니가 없는 시간도, 어머니가 교도소에 나온 이후에도 우리의 생계는 외할머니가 책임지셨어요. 시장에서 겨우겨우 자판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집에서는 손이 야무진 어머니가 인형 눈알을 붙이고 봉투를 접으셨지요. 그 두 분을 보면서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가끔은 주변에서 교도소 갔다 온 전과자 딸내미가 그렇게 공부해봤자 엄마 때문에 판검사도 못 될 걸 뭐하러 기운 빼냐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 따윈 제게 없었네요. 왜 엄마가 남들에게 무고한 누명을 써야 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전혀 안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되어서 우리 외할머니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노력 끝에 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그때 당시 허리를 다친 외할머니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교도소에서 폐결핵까지 앓았던 어머니도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 여러 개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네요. 과외도 하고 식당 알바도 하면서 공부까지 하는 건 결코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졸음에 못 이겨 고개를 처박기 일쑤였죠. 불이 나게 일어나 잠을 쫓기 위해 고개를 흔드는데 갑자기 뜨근한 것이 코를 타고 내리더군요. 점점이 떨어지는 붉은 코피를 멈추기 위해 고개를 젖히자 피비린내가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제게 다가와 살짝 속삭이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히는 게 아니라 숙이세요. 여기 티슈 받으시고요. 남자의 말대로 하면서 주섬주섬 코피를 닦아도 계속 피는 멈추지가 않더군요. 당황한 저는 그대로 코를 싸매고 도서관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며칠에 없는 시간 쪽에 밤새며 공부를 했던 것이 기어코 몸이 못 이겨낸 것이었어요. 어지러운 와중에도 시원한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다가왔던 아까 그 남자가 떠오르더군요. 얼굴도 미처 확인도 못해 나중에 만나더라도 인사를 건네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서늘하지만 기분 좋은 향수 냄새로만 기억에 남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도 가물거리기 시작한 어느 날 고액과외 비용을 불러서 간 한 기업가의 집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한테 많은 돈을 주고 의뢰를 한 고등학생은 사실 꼴통 같은 아이였어요. 그 애는 정말 성적이 바닥을 치는 데다가 인성도 아주 대먹지 못한 난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아이들을 왕왕 만나봤던 저였기에 그나마 면역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그 녀석은 절 만나자마자 노골적으로 아래 위로 훑으며 몸매를 품평하는 듯한 눈매를 짓더군요.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한 손을 턱받침한 채 저를 나른하게 쳐다보는 그 남학생은 역대급으로 만만찮은 아이였어요. 텃수업 내내 신경전을 벌이느라 진이 다 빠진 상태로 저는 거실에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학생의 어머니인 듯한 그 집 사모님이 일당을 담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괜히 우리 순진한 아들한테 시선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저 선생님이고 그런 거 안 따지고 고소할 거니까. 법대생이니 누구보다 잘 알겠죠? 우리처럼 있는 집은 안에 있었던 말 밖으로 퍼나르는 거 아주 싫어하니까 각별히 보안에 신경도 써주시고요. 그래도 올태민이 성적만 오르면 내가 인센티브 확실히 챙겨줄게요. 김 기사, 가죠. 외출을 하려는지 뒤에 서 있던 남자를 달고 먼저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사모님 뒤를 따르는 그 김기사라는 남자를 본 순간 왠지 기시감이 들었어요. 생김새하며 말투가 언젠가 그를 꼭 만난 적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들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정원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더군요. 저와 사모님 일행과 마주친 그가 사모님을 향해 굳은 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대놓고 흥 하고 코웃음 치더니 무시하듯 인사도 않고 가버렸어요. 왠지 그가 민망해할 것 같아서 서둘러 따라 나서려는데 얼굴을 보던 그가 절 보고 씩 웃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던 저는 경계를 하며 그를 봤어요. 이 집안 사람들하고는 깊게 엮어서 좋을 것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피 괜찮은 거죠? 저번보다 안색도 나쁘지 않네요. 설마 저 기억 못 하시는 건가요? 서펀들. 저번에 도서관에서 서글서글하게 웃는 그를 보면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늘 삶에 들볶여 옆뒤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았던 제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거든요. 그 사람, 내 비참하고 피곤한 일상을 엿보고서도 한숨 쉬지 않고 처음으로 도움을 건넸던 그 남자. 간지럽기도 하면서도 설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성이 처음이었습니다. 당황했던 저는 그를 향해 살짝 목례를 하며 그 집을 서둘러 나왔어요. 과외를 하면서도 늘 그 사람을 신경 쓰며 이 집안을 드나들었네요. 은난이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파악하기로는 이 은난이의 아버지라는 기업체 사장님은 꽤나 인품이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은난이의 형이 아버지를 더 빼닮았던 것 같아요. 가사도우미들 같은 사형인들은 입이 무겁고 필요한 말 외에는 제게 절대 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모님이 뭔 말만 하면 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소 그녀가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 정말 만만찮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은난이 과외를 힘들게 끝내고 사모님에게 일당을 받기 위해 거실에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냥 입금을 해도 되는데 그녀는 매번 이렇게 일당을 넣은 봉투를 적선하듯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중에 이렇게 남들의 우위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더니 딱 그런 타입의 여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날은 한참을 기다려도 사모님이 나오질 않더군요. 망설이다 결국 나오지 않는 사모님의 방 앞에 섰을 때 사모님의 숨막히는 웃음소리와 교태 가득한 소리, 그리고 익숙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정체를 알아채자마자 크게 당황한 저는 현관으로 달려나가다가 누군가와 심하게 부딪히며 나뒹굴고 말았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집에서 나온 날, 그새 낌새를 챈 건지 아니면 과외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은난이의 성적이 시원찮았던 탓인지 계좌로 송금된 과외비를 마지막으로 더는 그 집에 갈 일이 없게 됐습니다. 저는 우연찮게 알게 된 추악한 진실을 그 사람 좋은 사장님과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알고 있나 싶어서 마음이 좀 어수선했어요. 하지만 있는 집 사람들 걱정을 왜 사서 하는지 스스로가 어이가 없어서 애써 외면했더랬죠. 그런데 그 은난이의 형이었던 그를 저희 과 선배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해 3학년으로 복학했다는 그 선배와 함께 한 해를 학교에 바짝 같이 다니면서 전 부지런히 그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곁을 주지도 마음도 내보이지 않던 제가 어느 순간 그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요. 할자나 좋게 남자 얼굴을 보고 설레는 것은 제 삶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와 제 삶 사이에는 누구도 넘지 못한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유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첫째 아들이랑 전과자 어머니의 아픈 외할머니, 찢어질 듯한 가난과 오기밖에 없는 저와는 접점이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절대 결심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 공식적으로 그의 예비 약혼녀가 될 거라고 소문이 난 같은 학년의 음대생이 다짜고짜 찾아와 제 머리채를 휘감았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제게 뛰어와 그녀를 밀쳐내고 저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 도착한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노라고. 더는 애태우기 싫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티가 났는지 알게 됐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사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가진 남자와 가난과 멸시가 일상인 여자가 어디 어울릴 법한가요? 하지만 매몰찬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있는 집 도련님 애정노름도 상대봐가면서 하라는 막말까지 하며 떼어냈어요. 그가 서글프게 웃으면서 미안하다며 이제 그만하겠다며 돌아간 날 저는 제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된 그와 다르게 정말 힘들게 공부한 저는 변호사의 길을 걸었어요.
명예나 사명감, 이런 건 제게 없었어요. 더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아파서 병원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외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어증에 걸린 채 몸이 망가진 엄마를 돈 걱정 없이 고치기 위해서 유명 법무법인에 취직했어요.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찾아가고 있을 때 동문회 모임에서 다시 그와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저를 향하고 있더군요. 여전히 저희 근황을 그가 다 꿰고 있다는 걸 알면서 싱숭생숭해졌던 제 마음은 결국 그를 향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독하게 버텨온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어딘가 고장이 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기대 조금은 편해지고 싶다고 속물적인 판단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제 애정과 달리 그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줬어요. 그렇게 오롯이 나에게 마음을 다하는 그를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였네요. 결국 그와 저는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하자고 약속하는 사이가 됐어요. 하지만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어머니를 아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그녀는 코웃음을 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왜 첫째 아들한테는 늘 냉랭하고 대충대충 대하는 걸까? 이런 의구심도요. 자신의 둘째 못난이 아들을 향해서는 그토록 지긋정성이면서 말입니다. 여하튼 결혼 승낙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그의 아버지로부터 따스한 축하 인사까지 받고 보니 그의 마음이 두려워 외면했던 시간들이 다 아까워지지 뭐예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드렸어요. 비록 말씀은 못하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과 믿음직한 예비사위의 모습에 환하게 웃는 어머니는 그 옛날처럼 꽃처럼 웃으시더군요. 어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느라 혼났어요. 모진 세월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상견례장에 입고 갈 옷을 사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을 나섰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는 천국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우연찮게 백화점에서 한 무리의 여자들을 이끄는 그의 어머니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를 본 저희 어머니가 부들부들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윽고 이 여자 뭐야 하고 오만하게 바라보던 그의 어머니까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결국 제 어머니가 어딘가로 뛰어가 숨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죠. 화장실에서 찾아낸 어머니를 집에 데리고 오면서 그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장 그의 집에 오라는 소리였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호출이라는 명령과 함께요. 거기에서 생전에 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여자를 드디어 만날 줄은 절대 몰랐지만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 어머니의 삶을 진창으로 쳐박고 저와 불쌍한 외할머니의 삶까지 어둡게 만든 장본인 말이에요. 세상에,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나는 반대야, 절대 반대. 당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태준아, 얘 아가,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여보, 이게 누구 딸인 줄 아세요? 예전에 그 도둑년 가정부 있잖아요. 아니, 이제는 진딸이려나. 신딸 주제에 누구 며느리라겠다고. 그 애미의 그 딸이라고. 너도 우리 집안에 뭐 훔쳐먹을 게 있나 보려고 내 아들한테 들러붙었구나. 심한 모욕감으로 정신이 어지러운데 그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지원이한테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싹수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고. 그리고 제 엄마
이제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야. 네 인생 앞으로 온팡 독박살 거라고. 저런 애들을 내가 모를 것 같아? 넌 쟤한테 그저 하늘에서 내려준 도맛줄이야. 왜 저런 구조물에 정성스럽게 팔을 담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난리를 치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절박했다는 거였어요. 촉이 좋은 저와 그가 눈치 못 챌 리 없었네요.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는 찰나 예비 시어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저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손빠름만 나빴는 줄 알아? 남자 관계는 얼마나 복잡했던지. 여기 들어와 사는 동안에도 이 남자 저 남자 손 안 탄 남자가 없었다고.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제 몸을 그가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은 이만 저희 일어날게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는 그대로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나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한두 달 후인가? 잃어버렸다는 그 팸을 다 찾으신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원 씨 어머니, 아니, 장모님은 왜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하셨던 걸까요? 아니, 태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네 아버지가 주신 폐물을 잃어버린 게 영 명구스러워서 몰래 내 돈으로 채운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조사해 볼게요. 아버지, 저 그것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라. 오늘 일은 지원이 너도 마음 쓰지 말고. 사실 나도 그때 너무 그 일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 후 한참 동안 네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다 내가 이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 다 내 탓이야. 예비 시아버지의 한탄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남편 될 사람은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철저히 조사해 볼게요. 아시잖아요. 저 검사인 거. 그리고는 제 손을 이끌고 집을 나왔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왠지 저희 모녀의 억울함을 그에게 다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믿어줄까요? 우리를 믿지 않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며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네요. 그이는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채고는 저를 달래며 이야기하더군요. 미안해. 네가 그분의 딸인 줄 몰랐어. 저한테 실망했나요? 저와 제 엄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너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우리 집, 아니, 나와 내 어머니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생각. 예전부터 제가 이 집안에서 느끼고 있던 걸 아들인 그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왜 묻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 여자 진짜 내 어머니가 아니야. 장모님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했는지 나도 대충 짐작은 해. 아마도 김 기사와의 관계가 탄로났을까봐 그랬겠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언젠가 알게 된 그 추악한 진실을 그 역시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요. 그렇다면 혹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쫓겨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식과 부모와 헤어져야 했던 것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 저를 뒤쫓아 뛰어오는 그 일을 말리지도 못한 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전말에 대해 말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말입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와 남자친구를 보던 어머니가 이내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급하게 글씨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진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제 남자친구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니는 당시 적나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모님과 운전기사 사이의 불륜을 눈치챘다고 해요. 사실 그것들은 딱히 숨길 의도도 노력도 안 하던 후안무치한 말종들이었다는군요. 하지만 당시 높은 월급과 가족들을 생각해서 어머니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일만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추악한 진실까지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것만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됐던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거죠. 어머니가 겁에 질려 삐뚤빼뚤 쓴 쪽지를 움켜쥔 남자친구는 저를 한번 보더니 달려나갔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니까 제 어깨를 툭툭 치던 어머니가 어서 따라가 보라며 저를 부추기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윽고 그를 따라 나갔지요. 제가 급하게 도착한 그의 집안 분위기는 이미 심상찮았어요. 한 사람에게 고약한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서 나 부끄러운 짓까지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다니.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장모님 제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얘가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치애미를 긁대먹네. 내 물건을 훔친 천하의 잡년한테 네가 섞고 있는 거라고.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하늘을 가려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당신이 어린 내게서 뭘 뺏어갔는지 감히 짐작할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상식과 힘과 인맥을 전부 동원해서 당신이 꼭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아, 남자 하나 잘 물었다 이거야. 그래봤자 당신 딸이 어딜 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여자가 김 기사하고 깊은 관계인 걸 지연이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그게 드러날까봐 도둑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겁박하고 폭행한 거예요. 그냥 자르고 말면 될 하찮은 가사도우미를 갖고 무슨 정성이 뻗쳤다고 내가 그 짓까지 해? 그런데 그때 옛날에 제가 과외를 맡았었던 예비 시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좋았어요. 아니, 집안 분위기가 왜 이리 죽성이야? 형 왔어? 저 여자 내 옛날 과외 선생 아니야? 근데 왜 다들 나와서 난리야? 이 모든 사달의 근원이 된 그 못난이 예비 시동생이 이죽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와 이 못난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왜 우리 어머니를 누명도 모자라서 어린 딸과 나이든 노모를 인질로 삼아 3년씩이나 교도소에 처박았냐고요. 바로 당신의 그 잘난 둘째 아드님 때문이겠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태민이가 어쨌다고? 김 기사하고 오래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은 것도 그리고 여기 계신 둘째 아드님이 김 기사 아들인 걸 저희 어머니가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한 여자를 저 무지막지한 인간한테 시켜 때리게 하고 결국 협박해 실어증까지 걸리게 한 거 내가 다 잊지 않고 복수할 거야. 태민이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태민아, 저기 있는 네 아버지한테 인사해라. 김 기사님, 어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은 그의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아 예비 시어머니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벌떡 일어나 따귀를 때리시더라고요. 그녀는 표독스럽게 악다구니를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장이 난 집안을 구경하던 사용인들 사이에서 정신없는 표정으로 서 있던 김 기사가 도망가려는 것을 남자친구가 잡았네요. 처음부터 김 기사가 낯익었던 이유를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실에서 피본죽이 돼 있을 때 협박과 회유를 하러 왔던 그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의 얼굴을 핥히려고 했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김 기사의 얼굴을 주먹을 날렸어요. 집안은 난리가 났죠. 새하얗게 질린 예비 시어머니와 망나니 시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 망나니 시동생은 당연하게 친자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고 이혼 소송 후 그 셋은 모두 이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와 함께 재심을 청구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예비 시아버지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시더군요.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권유와 설득에 결국 남자친구가 경영권을 물려받았네요. 이후 그것들은 오랜 기만과 범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난 시어머니는 겨우겨우 김 기사가 알아봐준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 매일매일을 악다구니 치며 살고 있대요. 하지만 김 기사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더러운 청탁으로 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대가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부정의 증거인 망나니 시동생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충격받아 자기 어머니와도 절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국인가 어딘가 외국으로 떠나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저랑 남자친구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된 후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큰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부채감에 시아버지는 틈틈이 남편을 도와 경영을 돌봐주시더군요. 그 덕에 회사는 더욱 번창할 수 있었어요. 좀 안정이 된 이후 저와 그이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들이 돌을 맞은 이후에 저는 남편의 회사 사내 변호사로 입사를 했고요.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연인처럼 더는 눈물 흘리지 않고 도끼 품지 않아도 되는 남편과 알콩달콩한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언덕이자 제가 목숨 걸고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병도 많이 나으시고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우리 쌍둥이들한테 이런저런 동화책을 읽어줄 정도로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몰라치면 저는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난다는 그 말을 절감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지금 물질이나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해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많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을 모두 잘 보내시길 기원할게요. 지금껏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망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